네, 사사건건 플러스 최영일 평론가 또 손정혜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주제 먼저 보시죠. 네, 절반의 승리 아베 어디로 참의원 선거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일본 참의원이란 말도 참 어색한데 참의원 선거에 관심이 있었던 적이 있나 싶습니다. 먼저 참의원 선거가 어떤 거고 임기가 6년이나 되는데요. 3년에 한 번씩 선거를 한다고요. 예. 참의원 선거는 미국에서 말하면 상원에 해당됩니다. 네. 그리고 6년 임기지만 3년씩 그 판수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절반씩. 네, 절반씩. 전체가 245의석이고요. 네. 이번에는 그러니까 판이 되지만 약간 좀 여러 가지 변동이 있어가지고 124석을 개선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의석의 결과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5석 중에서 네. 자민당이 결과적으로 245석 속에서 자민당이 결과적으로 몇 개를 가질 수가 있었고 네. 그리고 또 공명당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몇 의석을 가졌고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게 가장 이번에 한 선거뿐만이 아니라 전체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면 지금 세력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손정혜 변호사님 이 결과를 좀 그래프 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열린여당, 그러니까 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의 의석을 확보한 소식이 이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참여연 선거에서 이제 과반을 달성했지만 개헌 정족수에는 미달하고 있다. 네. 그리고 자민당 같은 경우는 9석을 잃었고요. 공명당은 3석을 더 얻게 됐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열린여당이 한 6석 정도 지난 자석 확보된 수보다는 조금 더 줄었다라고 평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야당 같은 경우는 신규 53, 기존 51석해서 합계 104석으로 지금 선거 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호사카 교수님 이 네. 선거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먼저 그래서 자민당이 많이 줄었다라는 것은요. 전체적으로 113석이 됐습니다. 네. 113석이라는 것은 과반수가 123석이기 때문에 거기보다 여러 의석이나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자민당 하나로서는 하나의 당으로서는 과반수를 넘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자민당만의 목소리를 강하게 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공명당이라는 연립여당이 있지만 공명당의 특징은 병화 세력이기 때문에 이번에 마니페스트 그러니까 공약집에도 개헌이라는 그러니까 헌법제 구조를 개헌하겠다는 이야기를 전혀 쓰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자민당에 대해서 헌법 개정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을 합해서 141이라고 해도요. 이게 개헌에는 그렇게 힘이 있다라고 보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분석해 나가야 하고요. 네. 또 밖에 있는 일본 유신회라는 데가 네. 전체적으로 16의석을 획득해가지고 그렇죠. 이 사람들은 또 개헌 세력입니다. 야당이지만 네. 그래서 지금 핵심적인 개헌 세력은 129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164석이 필요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물론 네. 여러 가지 생각해서 4석만 부족하다. 이러한 이야기도 있지만 그거는 공명당을 그대로 개헌 세력으로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라서요. 네. 그럼 네. 과반 확보다 아베 압승이다, 개헌선 확보 실패, 절반의 승리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떤 표현이 딱 적합하다 보십니까? 거의 목숨을 부지했다? 이어갈 부지했다. 겨우 부재했다? 예. 네, 아베 정도로. 총리 사실상 일당 독주 체제에서 과반 확보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였고요. 속내는 개헌에 맞춰져 있었죠. 지난 4일 참의원 선거 유세 첫날에 후쿠시마에서 한 얘기 먼저 들어보시죠.
憲法に自衛隊を明記するということを公約に書かれています。国会議員としての責任を果たして議論をする候補者、政党を選ぶのか。 네,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선거 결과 개헌은 어렵게 됐습니다. 네네, 어렵게 됐습니다. 네. 개헌을 굉장히 강하게. 사실은 임기가 지금 꽤 오래되면서 올해 11월이 되면은 이 일본 역대 최장수 총리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개헌을 어찌 보면 자신의 숙명처럼 내걸었는데 이 동력이 좀 불타오르기보다는 오히려 좀 꺼지는 느낌도 들어요. 네. 지금 네. 아까 호사카 교수님 이 말씀이 아주 정확합니다. 164석이 개헌 발의선, 네. 이 참의원 3분의 2인데요. 실제로는 160을 얻었다고 하는 게 집권 연립 여당인 두 당도 아닙니다. 여기는 자민당 의석과 공명당 의석을 합쳐놓고 네. 그래도 부족해서 이 우파 정당 중에 하나죠. 야당인데 일본 유신회의 15석까지 합쳐도 그래도 못 160석이라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공명당 의석 전체가 개헌 지지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거지로 맞춰도 160석이라 개헌 발의선에 4석이 부족하고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더 많이 부족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이제 이 아베 총리는 어찌 보면 그 개헌, 평화헌법 제9조를 바꿔서 전쟁이 가능한 가능한 나라. 정상국가, 네. 소위 정상국가죠. 일본의 입장에서 네. 자위대를 이제 헌법에 명기하는 걸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의도도 밝혔어요. 무소속 의원들을 좀 끌어들여서 개헌을 지지하도록 만들어서 164석은 맞춰 나갈 수 있겠다. 이런 아마 생각도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계산으로? 속내를 비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헌을 포기하진 않을 것이다. 의석이 뭐 몇 개 부족하든 계속 추진해 나갈 것 같은데 문제는 이번 선거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웃 나라로서 네. 전쟁을 했던 과거 1, 2차 대전을 일으켰던 일본의 관점에서 군국주의는 안 된다. 개헌을 두렵게 보지만 일본 유권자들은 개헌이 큰 이슈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연금 적자 문제라든가 민생과 관련된 이슈들에 있어서 아베 총리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분위기여서 어찌 보면 아베 총리의 숙제는 생각보다 좀 복잡하다. 네. 이 개헌은 그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봅니다. 투표율도 굉장히 낮았고요. 투표율 48%에 불과하죠. 네. 그 교수님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공명당조차도 저희가 뭐 일본 국내 정치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개헌에 무조건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다. 네. 공명당은 어떤 당입니까? 공명당은 그 모체가 되는 단체가 종교 단체입니다. 불교 신은 종교 단체이고요. 네. 네, 이 사람들은 역시 그 불교를 중심으로 평화 국가를 건설하겠다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 자위대를 그 전식 군대로 승격하는 데는 계속 거부감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완벽하게 찬성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공약집에 그것을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로서는 지금 공명당이 없으면 연립여당으로 과반수를 얻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그 놓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설득해야 되는데 기본적 이념 자체가 평화, 다르군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층에 그러니까 모체가 되는 종교 단체는 일본 안에서 엄청난 일본 제국주의의 박해를 받아가지고 그때 조대 교주가 죽었습니다. 옥사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평화에 대해서 상당히 가르마이 있는 정당을 오히려 요당으로 갖고 있어요. 이게 평화를 상당히 추구하는 정당인데. 상당히 모순적이에요. 네. 물론 제가 그 종교 단체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아무리 여당이라고 해도 일본의 여당이라고 해도 그 사람들은 의리하고 또 그 종교 단체가 한국에 굉장히 많은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이쪽에 굉장히 많은 신자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분석해서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 뭐 어떤 뭐 말하기는 어렵지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손정혜 변호사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은 일본 국민의 지지를 확인했다.
앞으로 정책 추진해 나가는데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재 선거 결과에 대해서 대승을 했다라고 네.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 정치에서도 그 결과적으로 객관적으로 대승했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결과를 두고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대승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은 과반을 확보했다, 선전했다라는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어찌되든 과반을 확보한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지를 받고 있다. 네. 그리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라고 자아자찬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네. 이런 상황에 기초해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뭐 개헌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을 꾸준하고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우리나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하고 일관된 정책 중에 우리 지금 한국의 무역 규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도 일관되게 추진할지가 우리의 그 정치와 경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네, 뭐 아베 총리 얘기를 여기서 한번 들어볼까요? 어제 개표 방송에서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国民の声は安定した政治基盤の上にしっかりと政策を進めていけ、そして国益を守るための外交を進めていけというご判断をいただいたと思っておりますので、期待に応え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네, 호사카 교수님, 저 발언에 이어서 그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더니 보복 조치 아니다. 안전 문제와 관련된 무역 관리 차원이다. 그리고 청구권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한국이 가져와야 된다고 했어요. 일본 측이 먼저 이 문제를 풀겠다 이런 의지는 전혀 안 보이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본은 처음은 사실상 보복 조치라는 이야기를 아베 총리도 했습니다. 네. 그러나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이게 WTO의 WTO의 그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말이 계속 나와가지고 분리를 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간접 지원자 판결 문제는 그런 대로 하고 또 이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다른 문제를 분리시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나 양보할 기미는 전혀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상당히 전략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나가야 되고 한국의 전단성을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세계가 알 수 있게 그리고 일본 사람들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화이트리스트 배제 8월 달쯤에 결론이 날 것 같은데 강행할까요? 아무튼 간에 그 여론을 볼 겁니다. 네. 일본도요. 왜냐하면 이번에 참여연 선거의 촌에요. 그 촌에 사가현의 치사, 규슈에 있는 사가현의 치사 쪽에서 한국 사람이 오지 않게 됐기 때문에 상당히 피해가 크다라는 발언을 벌써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이쪽에서 불매 운동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일본 정부는 역시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듣지 않을 수 없게 없죠. 될 것입니다. 그럴 상황이 조금 있으면 많이 오지 않을까. 부메랑 효과도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조금 우리로서는 많이 기대하고 또 적극적인 여러 가지 참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 수출 규제를 두고 참여연 선거용이다 이렇게 네. 분석하는 시각도 있었는데 맞아요. 그건 아니네요. 좀 짧은 저도 시각이었네요. 초기에는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네. 이게 아까 앞에 박지원 의원 나오셨을 때 네. 국내에서도 여야가 다투면서 자 뭐 과거에는 이 북한몰이를 하더니 이제는 일본 파리를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사실 아베 이 정권이 5번 선거를 계속 이겼어요. 그리고 6번째 이겼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좀 이제 뭐랄까 뇌물 스캔들이라든가 네. 사학 비리 이런 걸로 이제 궁지에 몰렸던 아베 총리를 살려줬던 게 북한의 도발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이 무서운 적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뭉쳐야 한다라고 해서 이겨왔거든요. 네. 그런데 북한이 조용한 데다가 이 재밌는 현상은 아베 총리가 이름을 서로 부르는 절친 사이라고 이야기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네. 도널드라고 부르죠. 네. 아니 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얼마 전에 만나서 마이 프렌드란 얘기를 하는 장면이 연출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북한몰이가 속상하죠. 이 도발도 안 하고 있는 데다가 북한몰이가 이번 선거에서는 먹히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제 한국 때리기로 나온 거 아니냐라고 초기 해석을 했으나 그러면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까 좀 이제 완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기미는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이게 이 아베 총리와 아베 정권이 중장기적인 전략을 세운 것이다. 저는
이 호사카 교수님의 분석을 일전에 듣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이것은 어쩌면 역사 문제고 현대사에 한국 때리기가 아니라 한국 길들이기가 아닌가 하는 지점까지도 우리가 조금 네. 분석하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들이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일요일 선거를 앞두고 그 지난 금요일에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까지 했습니다. 물에 결례 논란이 불거졌죠.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장면 다시 한번 보실까요? 国内の裁判の判決を理由として国際法の違反の状況を放置しておくことは国際的にも許されません。韓国政府が今行っていることは第二次世界大戦後の国際秩序を根底から覆すものに等しいものであります。 일본 측의 일방적인 조치로 인해 한국 국민과 기업들이 곧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이 측에 우리의 구상을 제시한 바 있고 이 방안을 토대로 더 나은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 측이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お伝えしてきており、この方法を基礎としてより良い解決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韓国側の提案は全く受け入れられるものでない、国際法違反の状況を是正するものでないということは以前に韓国側にお伝えをしております。それを知らないふりをして改めて提案するのは極めて無礼でございます。これ以上はマスコミが退出してから申し上げましょう。 또 봐도 화가 나네요. 네, 사실은 물에는 먼저 범한 것이 일본 측의 이 그 근거 없는 그 무역 규제이죠. 사실은 WTO 최종적인 결과는 결국 한국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카드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지소미아를 상황이고요. 건드릴 것이냐. 네, 국방부는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어찌됐든 우리 국내 사정도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강경 조치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차선책들은 마련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네. 결국 이런 수출 경제 문제가 안보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고 이걸 얼마나 슬기롭게 해결할지도 우리가 같이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안보 문제가 걸려 있다 보니까 이제 미국까지 네.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미국이 중재에 나설까요? 내일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옵니다. 네, 어떻게 아마 보세요? 빠른 중재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백악관에 지금 국가안보회의에 속해 있는 보좌관이지만 보좌관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19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먼저 꺼냈죠. 이 네. 문재인 대통령은 나에게 요청한 바가 있고 양국 정상이 원한다면 내가 그 자리에 있겠다. 이것은 이제 미측이 중재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인데 네. 먼저 이제 양쪽 다 우방 국가잖아요.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는 특별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 양쪽의 입장을 다 경청하는 것이 이 존 볼턴 보좌관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네. 일본의 입장 듣고 우리나라 와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장관, 정경두 국방장관 만나거든요. 한국 측의 입장을 듣고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게 되면 아마 이제 우리 측에서 이야기한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초기에 아마 중재에 나서는 것은 조금 양국의 이 분위기를 조금 추동하는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 결정적으로 갈등이 심화된다면 등장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이 미 국무부가요 지소미아 얘기를 우리 정부가 꺼내자마자 재연장을 적극 지지한다는 발언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미일 군사 동맹을 깨고 싶지 않은 것이 미국 측의 입장이다라는 그렇겠죠. 점은 읽히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그러면 미국이 만약에 중재 노력을 한다면 일본은 화답을 할까요? 이래서. 사실 그 미국의 가장 약한 게 일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번에 일본 쪽에서도 나와 있는 이야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북미 회담에 대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알고 있는 정보를 거의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화풀이로 한국을 트럼프 대통령을 데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한국으로 데렸다. 이런 이야기가 또 일본 쪽에서도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미일 관계가 아주 원활하게 현재까지는 왔지만 물밑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치열한 그 고려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볼턴
보좌관은 일본하고 굉장히 친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오콘하고 우익하고 예, 예. 원래 각별한 그러니까 관계잖아요. 우리가 몰돈을 얼마나 설득하느냐라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본 측의 이야기는 즉각 듣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냥 몰돈이 왔다 해서 뭔가 해결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 박아들어야 하는 입장이 현재 우리 정부 입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의원 선거 결과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호사카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사건건 플러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